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명지대로 이직해서 대학에 있습니다만 바로 전 직장이 저도 우리 장관님을 모시고 일하는 관련 부처 중에 하나인 KDI에서 한 15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세종시에서 한 8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때 모처럼 학교 선배 후배님들이 비슷한 동네 같은 아파트 또는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살면서 뭐 저녁 때 치맥 한 잔도 하고 자연스럽게 담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런 얘기들 나눴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공공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조금 비겁한 것 같고, 일선에서 수출하고 일자리 창출하시는 CEO분들이 진짜 애국자가 아니냐라는 소리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했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애국자라는 단어도 잘 안 쓰게 되죠. 근데 작금의 상황이 더더욱 그 표현이 제일 적합한 게 아닌가 생각드는 대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되실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하는 분야가 이제 매크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신산업 육성 전략자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왔는데요. 이쪽 분야는 원래는 슬라이드 장표가 자주 바뀌는 분야는 원래는 아닌데 요즘은 거의 매달 드롭해야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휘발성 있는 금리, 물가, 환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제 강의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뭐랄까 기간이 좀 한정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 그리고 세계 경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프레임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의 흐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잡한 한 학기 강의도 모자랄 이 주제를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 슬라이드로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1990년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다양한 회사의 이미지는요, 해당 연도에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990년을 보시면 1등 기업, 미국의 IBM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대부분은 엄청난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전부 다 일본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2등 히타치를 비롯해서 저 10등 샤프까지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회사들의 로고들이 거의 대부분 일본 기업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도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지금도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는 아예 랭킹에 있지도 않아요. 그만큼 그 당시 일본 경제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위상이 높았는지를 단적으로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또는 80년대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회자됐었습니다. Cold War is over. 냉전은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우리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구나 하는 소리가 들렸죠. 미국은 냉전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재정 적자를 기록해야 했고 또 누적되는 쌍둥이 적자로 인해서 많은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기하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뒤에서 하나하나 줍줍하면서 기술 개발력, 기술력 또는 제품 경쟁력 등등을 쌓아가면서 전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다? 냉전은 끝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게 마치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누르려는 것과 똑같이 바로 그 당시에는 일본을 견제하는 행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수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교과서나 이미 시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 플라자 합의는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일본의 엔화를 인위적으로 가치를 올리는 조치를 단행하는 그런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뭐 일본만 부른 건 아니지만 일본 관료 등을 불러서 일본의 경쟁력을 와해시키는 환율 조정 조치에 사인하도록 요청했던 대표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합의를 미일 플라자 합의라고 부르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일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기 전인 1985년도에는 달러당 엔화가 260엔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치르고 난 뒤에 1년 반 만에 환율이 얼마로 떨어졌냐 하면요. 1달러에 120엔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외국 바이어가 1달러 들고 오면 예전에는 260엔어치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것이 1년 반 만에 이젠 1달러를 들고 오면 120엔어치밖에 물건을 못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본 제품 거의 2.5배 가까이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1년 반 만에. 이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에 하나 이번 에이펙 우리 10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덜컥 된소리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한국이 너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환율을 조정해야겠다. 1달러에 지금 1,400원대인 환율을 플라자 합의랑 똑같은 형태로 조정한다면 우리 원화 가치를 2.5배 가까이 올려야 되니까 1달러에 1,400원인대인 지금 환율을 1달러에 600원 선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엄폴로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갤럭시 휴대폰이 해외 나갔을 때 한 100만 원 좀 넘는 돈에 팔렸던 것이 이제 환율이 그런 식으로 조정되면 이제 250만 원에서 300만 원대에 우리 휴대폰이 팔린다는 얘기니 이게 팔리겠습니까? 사실 이 플라자 합의라는 환율 조정 조치 하나만으로도 일본 경제는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요소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5년도에 미일 플라자 합의를 성사시킨 뒤에 86년도부터 93년도까지 미국은 일본의 주력 산업을 와해시키기 위한 별도의 협정, 협약, 심지어 각서까지 쓰라고 한 적이 많은데요. 그 첫 번째 타순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가장 중요한 인더스트리였으며 산업의 미래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990년에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랭킹을 보면요.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을 가만히 보시면 태반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진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는 일본이었죠. 그래서 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어떤 위상을 격화시키고 와해시키기 위해서 바로 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는데요. 이 미일 반도체 협정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을 와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 이 관세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86년도에 체결된 이 미일 반도체 협정에는 일본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 당시 관세 몇 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느냐? 관세 100% 부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관세를 100% 부과한다는 건 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다면 가격이 2배 됐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1년 전인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를 2.5배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엔화 가치 2.5배 올린 상태에서 관세 100% 부과하면 결국 가격은 이론상 몇 배 올라야 되는 겁니까? 5배가 올라야 정상입니다. 물론 실제 그 당시 일본 반도체 가격이 5배까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당히 가격을 다시 낮추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가격을 5배 가까이 올릴 수밖에 없는, 올라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조치를 미국이 단행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990년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정말 꽉 장악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 반도체 산업이 슬슬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19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검은색 점선이 일본의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었는데 이 통계는 디스플레이도 반도체로 포함한 통계입니다. 보시면 80%에 육박할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과 대만이 보이는 반도체 성과를 그 당시에는 일본이 혼자 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된 뒤에 어떻게 됐느냐? 곧바로 일본의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거의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비상하고 있는 붉은색 실선 하나가 보이시죠?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밑에 적어드렸지만 우리나라입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우리나라 굴지의 CEO분들과 엔지니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오해 없이요. 우리가 회사가 가장 쉽게 성과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제품과 서비스가 많은 혁신과 R&D를 통해서 좋아졌을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 손쉬운 건 업황이 좋아졌을 때죠.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업황, 쉽게 말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 물줄기가 들어오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이 일본을 누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어부질이라는 표현은 너무 격한 것 같고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만 괴롭혔을까요? 아닙니다. 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제가 지금 열거드린 여러 산업에 대해서 별도의 협정, 협약, 각서, 지침 등등을 통해서 억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반도체는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선이었고요. 세 번째가 백색가전, 네 번째가 디스플레이였어요. 전부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이쯤 되면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을 해드리려는지 감 오실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경제적 흐름을 보면요. 아니, 비즈니스는 원래 시장에 맡기는 거고 기업인들에게 맡기는 거고 정부는 뒤에서 기업인들을 인커리지하고 북돋아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터프해지고 고압적이고 인위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CEO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전대미문의 처음 일어나는 사태가 아니라 이미 80년대 전개됐던 흐름이 다시 또 한 번 도래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흐름이 아니었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흐름 속에서 전개된 맥락이 많다면 이제는 그 대상만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KDI 있을 때도요. 경제는 기업이 하는 겁니다 라고만 치부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학자였는데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어느 기업도 기업이 비즈니스 알아서 혼자 하십시오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기업과 정부가 우리 운동회 때 한쪽 발 묶고 2인 삼각경기라고 하나요? 그렇게 같이 뛰어야 하는 세상으로 다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기업의 협력과 공조가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걱정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물줄기가 어떤 형태로든 바뀌게 될 텐데 혹시 그 물줄기가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데로 향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나라들은 지금 한국의 경쟁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 쪽으로 물줄기가 틀어지도록 만들려는 국가들은 누구인지 우리는 그거를 면밀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와서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은 당연히 저만 아는 게 아니겠죠. 일본의 많은 학자들 또 제가 KDI에 있으면서 같이 일했던 일본의 연구소나 또는 관료 집단에서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당연히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야, 삼성전자의 저 반도체 성과 이거 원래 우리 히타치 거였는데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LNG선이나 여러 상선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원래 이거 우리 미쯔비시 중공업 거였는데 예전에 제가 초창기 저는 사회생활 처음 한 것은 맥킨지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다른 나라 처음 출장 가서 5성급 호텔에 처음 묵어봤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그랬을 때 묵어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5성급 호텔에 대부분 있었던 TV는 소니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LG, 삼성은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또 느끼는 게
역시 원래 TV는 우리 소니 거였는데 이런 생각들 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 뒤에 갖게 되는 마인드는 뭘까요? 아유, 한국 축하드립니다. 이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다음 생각은 어떻게든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바로 그런 행보에서 많은 것들을 일본은 아주 촘촘하게 준비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행보를 지금 걸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다른 이슈로 넘어가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게 국제 정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요즘은 꽤 있으신데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트럼프의 정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트럼프 사진에 한 두째쯤에 써놓은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서 2018년도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트럼프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처음 제시했던 연도가 2018년도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때 자신의 공약의 대표적인 실행 전략으로 이걸 천명합니다. 그런데 저 인도태평양 전략의 오리지널리티는 누가 있느냐? 제가 맨 위에 써드린 저 파란색 밴드 안에 넣어놓은 바로 아베 총리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인도 의회에 처음 초대받았을 때 인도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저 워딩을 처음 천명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아주 손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본 입장에선 우리가 왜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귀결됐느냐? 미국이 누르는 과정에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비상할 수 있고 어떻게 다시 이런 부분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간단하겠죠. 본인들이 미국이 누르는 과정에서 이 지경이 됐는데 그렇다면 자신들은 이미 눌렸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이 그 다음 누군가를 누를 때 이제는 우리가 좀 어부지리를 하자. 이런 전략이 아주 손쉽게 생각나겠죠. 그런데 미국이 다음번 누를 대상 국가는 뻔히 보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누를 때 예전에 한국 등등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가져갔을 것처럼 이번에는 다시 우리 일본이 중요한 밸류체인의 거점 국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자. 이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함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왜 인도태평양 전략이냐? 제가 단순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미지 하나를 캡처해 왔는데요. 보시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간단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엄청 땅덩어리는 크지만 대부분의 국경이 다른 국가와 접하고 있는 내륙국가 같은 면이 있고요. 중국의 제품, 서비스, 기술, 컨텐츠가 대양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교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우리 서해를 접하고 남중국해까지 이어져 있는 중국의 일선 도시들이 있는 저 해안가가 거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고립시켜서 힘을 빼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환태평양 국가들끼리 밸류체인을 구성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고립시키면 중국의 힘을 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기조가 담겨져 있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트럼프 손에 들어갔느냐?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후보 시절에 유권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공화당 측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던 공화당을 지지하던 도대체 어떤 공약을 만들어드리면 저희를 뽑으실 겁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간의 지향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공통분모 중에 하나가 중국 안 누르고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확실한 니즈가 확인됩니다. 그러면 중국을 누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때 트럼프 보좌진들이 찾아냈던, 서치했던 많은 대안들 중에 바로 2007년도 아베 총리가 제시하고 그 뒤부터 일본의 유력 대학들과 연구소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파인 튜닝을 해왔던 인도태평양 전략이 눈에 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걸 일종의 바이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공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뒤에 트럼프 버전용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지원했던 여러 정책 연구소들의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그리고 쭉 선을 내려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살짝 이 선 라인에서 비켜가 있는 건 좀 저희도 아쉽죠.
그리고 인도를 결국 꼬시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레이존으로 있어라. 중국으로만 가지 말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형태로 전략이 수령되어 있고요. 호주를 비롯해서 나머지 국가 그리고 저쪽 끝에 있는 유럽은 당연히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 포섭이 되어 있다고 봐서 이런 형태로 밸류체인을 다시 짜자라는 그런 정책 보고서들이 미국의 브루킹스 랜드 등 어마어마한 곳들에서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보고서들의 문맥을 읽어보면 한 가지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나라는 어떤 보고서에서는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중국을 억압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맥락이 들어있는데 정작 그 나라 이름은 언급조차 안 돼 있어요. 왜?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딜까요? 대만입니다. 실제 그렇죠. 이 이미지도요, 미국의 모 정책 싱크탱크에서 발표했던 트럼프 1기 때 인도태평양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해제하는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였는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는 선 라인에서, 밸류체인 라인에서 빠져 있지만 대만 섬은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금의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교수님, 그렇다면 전략적인, 정책적인 어떤 이론은 이렇게 전개되지만 실제 비즈니스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워킹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작년도에 있었던 참 뼈아픈 이슈 하나를 공유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선 잘 안 알려져 있는 국제 행사인데 컴퓨텍스라는 대만의 IT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컴퓨텍스라는 이 대만의 IT 박람회는 우리로 따지면 코엑스에서 IT 박람회하는 그냥 동네 잔치입니다. CES라든가 MWC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컴퓨텍스라는 대만의 동네 잔치가 전 세계에 대서특필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컴퓨텍스에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참여한다고 하고 그리고 AMD CEO인 리사수가 참여한다고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 이 컴퓨텍스라는 행사가 5월 말쯤에 개최되는 행사였는데 우리나라와 행사 하나가 겹치게 됐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특히 최태원 의장님께서 인텔 CEO인 갤싱어가 5월 달쯤 한국에 방한하는 일정을 잡아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뭔가 업무가 있었겠죠. 또 상공회의소랑도 뭘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관여하고 있는 과기부에서도 이번에 AI 반도체 관련한 인력 육성 사업에 대해서 하다못해 인텔하고 MOU라도 하나 체결하게 우리도 좀 껴주십시오 해서 그쪽 차관님께서도 연락을 주시고 해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그런 준비를 슬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텔 CEO가 들은 거예요. 젠슨왕과 리사수가 대만으로 갔다고?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했다? 결국 비행기 꺾어서 대만행을 선택합니다. 그럼 SK 입장에선 고객사 대부분이 대만에 있는데 혼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팀 꾸려서 대만으로 보냈고요. 우리의 주무부처 중에 한 곳은 준비하려고 했던 행사들 다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냥 세계적인 반도체 CEO가 대만 가서 박람회 구경한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가시권에 저에게도 우연히 들어와서요, 컴퓨텍스라는 행사 끝나고 대만에서 무엇을 발표했는지 이걸 살펴봤는데 몇 개만 추려왔는데요. AMD는 50억 대만 달러를 투자해서 아시아 첫 R&D 센터를 대만에 건립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엔비디아도 아시아 최초로 1000여 명이 근무하는 AI 혁신 R&D 센터를 대만에 건립하기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CEO는 바빠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CTO급이라고 할 수 있는 3분이 참석했는데 조만간 두 번째 하드웨어 R&D 센터는 우리 시애틀이 아니라 대만에 건립할 것으로 우리는 추진 중에 있다라는 구두 발언까지 하고 돌아갔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이러다가 한국에 들어왔던 물줄기가 서서히 전 세계 지정학적인 가치의 변화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거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우리는 더 아주 큰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 분야는 아니고요. 제 유관 분야 중에 정치경제학이라고 해야 될지 국제관계학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쪽 파트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관님도 계시지만 공직자분들은 많은 연수의 기회가 있습니다. 진천에 인재개발원도 있고요. 전주에도 뭐 하나 있고, 그리고 외교 쪽에서는 국립외교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간간히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신임 국장으로 승진을 하시거나 했을 때 듣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저 말고 다른 교수님들하고 강의 교환들을 같이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 혼자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국제관계학 교수님들 중에 어느 날 같이 회식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경제학 쪽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세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나라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국제관계학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공산진영에 바짝 붙어있는 자유진영 국가라는 프레임도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약간 무릎을 쳤어요. 무슨 소리냐? 그 당시 냉전 시대에 미국 입장에선 공산진영이 확산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쉬운 가장 수월한 방법론이 뭐예요? 공산진영에 바짝 붙어있는 자유진영 국가에게 풍요롭고 따뜻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서 공산진영이 흔들리고 와해되게 만드는 게 가장 수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세기에는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밸류체인에 포함시켜서 그들 국가에 공장도 지어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도 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했다는 거죠. 아주 틀린 말 같진 않더라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동독의 맞은편에 있는 서독, 아시아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바로 밑에 있는 싱가포르 등등, 동북아시아는 한국과 일본 등이죠. 그리고 실제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1960년대 초중반에 그 가난한 어촌마을 시절에 미국에서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아시아 최초로 반도체 공장을 지어줬던 곳이 싱가포르예요. 무슨 산업적 기반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이 아주 그분들의 견해와 프레임이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들어서 냉전은 끝났죠. 그리고 미국이 견제해야 될 1순위 대상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을 견제할 때 가장 힘을 실어줘야 되고 가장 중국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국가는 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행보들이 자칫 잘못하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대외 환경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옛날과 좀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대만과 같은 품질에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했을 때는 이제 우리 거 안 선택할 겁니다. 대만보다 훨씬 싸거나 훨씬 좋아야지만 우리 걸 선택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아니 교수님, 방금 말씀 주셨을 때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게 아베 총리가 제안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수혜를 대만이 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밸류체인이 바뀔 때는 비집고 들어가기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죠. 일본이 혼자 뭘 독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밸류체인을 신규 비즈니스에서 신규 인더스트리에서 조성할 때 이제는 한 축을 우리 일본이 담당하겠다라는 그런 맥락이 많아요. 실제 저는 일본하고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만 일본의 엔지니어들과 CEO분들은 그 모노주꾸리 정신이라고 해서 정말 그 뭐랄까요, 장인 정신에 기반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건 알았는데 일본의 관료 사회도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건 정말 요 근래 처음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의 관심사가 달라지면 대신 우리는 빠르고 기민하고 순발력 있게 거기에 대응을 해드리는 건 전 세계 우리나라 최고예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2007년도에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데 트럼프가 알아봐준 2018년까지 12년 기간 동안 아무도 소식 없으면 중간에 벌써 그만뒀겠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만약에 실현됐을 때 본인들이 중심국가 노릇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12년 기간 동안 아태 지역에서 있었던 경제 안보 주요 협의체제 안에 일본이 중심국가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끔 다양한 협약에 아주 집요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 국가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끔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만으로 밸류체인이 일부 이양됐을 때
나머지 일부 기능을 누가 하길 희망한다? 바로 일본이 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TSMC는 일본과 함께 구마모토 현에 대규모 신규 공장을 증설하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다시 일본이 약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환경 변화는 관세도 있고 트럼프 당선도 있고 미중 간의 여러 갈등도 있고 중국 제품의 대두도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뭐냐 했었을 때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변화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흐름을 이해하는 프레임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거부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할게요. 일론 머스크. 이번 10월 마지막 주에 한국에 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에이펙 행사는 경제 행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 수반들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경제 거점 CEO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반드시 올 가능성이 거의 반 이상이 아니라 8, 90%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CEO로서 할 일도 많은데 왜 정부 효율부라는 장관직을 이렇게 수락하게 됐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기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본인이 트럼프에 기부해서 테슬라 자동차 몇 개 더 팔려는 그런 얕은 수준의 수를 가진 CEO가 아니죠. 적어도 지구상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비즈니스를 턱턱 하는 사람의 그런 경제에 있는 사람이 그냥 정치 자금 좀 주고 자동차 몇만 대 더 팔아보자, 이런 정도 짜친 수를 가지고 행보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 행보에는 어떤 함의가 있느냐? 일단 확인됐던 대표적인 행보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기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에 기부한 겁니다. 이 오해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실 1993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미국의 유력 기업들이 미국의 유력 정치 후보자들,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93년 이후부터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에 얼마나 편제시켜주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중국의 수출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는 빌 클린턴을 비롯해서 몇몇 대통령은 중국이 인권을 탄압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스무드하게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그들 대통령들에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로비를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떤 지자체 산하 기업들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자금 주고 그걸로 로비했다, 오히려 반발만 사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선택했던 방법은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미국 기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린 거는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인데요. 93년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을 위해서 많은 정치 자금을 미국 대통령 후보에게 기부했던 기업의 랭킹인데 1등이 AT&T고 2등이 보잉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AT&T 입장에선 간단하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 손에 다 뭐가 쥐어져 있겠습니까? 휴대폰이죠. 그럼 중국의 몇 개 성에서만 이 통사 4억 건 따서 장사하면 야, 이건 떼돈 버는 일이에요.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 쪽에서 찾아와서 너희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에게 어떤 관세, 어떤 무역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가서 말 좀 해줘. 그러면 우리가 5개 성에서 이 통사 사업권, 우리로 따지면 SKT 같은 사업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줄게 라는 걸로 딜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 AT&T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정치 자금을 납부하고 그 대가로 몇 가지 중국의 장기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와요. 그 다음에 보잉도 똑같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하면 항공 물류를 비롯해서 거기는 내륙 운송에 있어서 땅이 크니까 항공 비중이 높겠죠.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 초기 비행기 모델을 보잉을 하느냐 에어버스로 하느냐는 그 뒤에 산업 생태계의 표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정비 교육을 할 때도 보잉 걸로 가르칠지 에어버스로 가르칠지 다른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초반에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잉도 엄청난 정치 자금을 미국 각 그 정치가들에게 뿌려서 중국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했고, 본인들은 비행기를 많이 팔 줄 알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 랭킹 1등부터 지금 7등까지 제가 적어드렸던 이 많은 회사들이 결론은 탈탈 털리고 뭐 큰 돈도 못 벌었어요. 중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는 미국 정가에 소문이 납니다. 중국 위에서 정치자금 기부해봤자 아무 돈 못 벌어. 이게 다 소문이 났고요. 그 뒤로는 사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회사가 아무도 없었는데 마지막 타순이 누구였나?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왜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중국은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의 3분의 2가 중국 본토 안에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큰 공장도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돼서 중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높아지고, 그래서 미국산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일어났다? 직격탄을 받을 게 테슬라예요. 아직 미국에선 그렇게 저변이 넓지도 않고요. 미국은 신경 쓸 게 아니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할 일은 뻔하죠. 일론 머스크가 할 일은 뻔하죠.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트럼프에게 읍소하고 싶은 게 있거나 트럼프에게 말 한마디 건네고 싶을 때 찾아가야 될 창구가 누가 되면 된다? 본인이 되면 중국 내부에서 테슬라 비즈니스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가장 최측근은 나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내의 테슬라 비즈니스는 상당 부분 그래도 연장되거나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분들이 앞으로 전개될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완벽한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부에 들어간 게 또 하나 있어요. 요거 전에 또 중요한 거니까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름이 왜 정부 효율부냐 하면요.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지금 상황은 시한부 인생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우리의 많은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관세 부과한다, 미국의 통산 정책이 어떻게 된다 하면 깜짝 놀라고 어떨 때는 진짜 벌벌 떨 만큼 아주 걱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그런데 제일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정책을 바꾼다? 직격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전 세계 모든 국제기구와 모든 연구소에서 미래 전망을 할 때 통일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시장 규모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측 연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2040년 경입니다라고 예측하는 보고서도 있고 2035년쯤이면 역전됩니다. 보고서가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역전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보고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빠르면 한 10년 뒤에 미국과 중국의 시장 규모가 역전돼서 전 세계에서 단일 시장으로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을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이제 누구 말발이 훨씬 더 무서울까요? 누구에게 더 신경 써야 될까요? 우린 그런 상황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우리가 전 세계 1등 패권 국가로서 말 한마디가 령과 같은 어떤 위협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10년밖에 안 남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골칫거리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떻게든 그러면 이 제한된 상황을 연장해서 미국의 패권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이 더 많은 신기술, 더 많은 신규 산업, 더 많은 국방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정말 마통을 꽉 채운 게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시중은행 가서 마통 한도 좀 늘려주세요라고 하는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올해 어느 정도냐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의 이자 금액, 이자입니다. 원금도 아니고요. 이자 금액이, 이자 납부해야 될 금액이 올해 미국 국방부 예산보다 더 많아요. 미국의 가장 큰 예산 중에 하나인 국방부 예산보다. 이 정도로 국가 부채가 높아졌다는 건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건 시계열이 상당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왜? 국민들에게 약속한 걸 이행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연금 드리겠습니다. 복지 혜택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혜택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조상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금액들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살펴봤더니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부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간단하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파괴적인 수준의,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정부 효율부고요. 나쁘게 말하면 다 잘라, 다 없애,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의 좋은 일 하겠다는 원조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로 따지면 코이카 같은 역할을 했던 건 거의 조직을 없애다시피 할 정도로 대부분 예산도 삭감하고 다 내보냈고요. 지난주에 제가 블룸버그 밤에 보고서 쓰다가 잠이 와가지고 틀어놨다가 CNN이었네요. 인터뷰하는 거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로 따지면 교육부 장관이 CNN에 직접 출연하셨는데 CNN 앵커가 뭐라고 물었냐면, 최근 교육부의 공무원 절반을 해고하신 걸로 알고 있다. 1,300명을 내보냈어요. 미국은 간단하죠. You fire 하면 내일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300명을 다 해고하셨는데 교육부 장관이시니 의견을 듣고 싶다 했더니, 야, 그분 말씀이 더 가관이었어요. 첫 멘트는 저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우리 교육부 직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복직하도록 돕겠다 이런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분들이 금방 다른 일자리를 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빠르게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데 적극 도울 생각이다. 야, 그래도 이게 장관님이 그런 소리를 하면 밑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은 섭섭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효율부의 두 번째 역할은, 야, 일론 머스크 너나 나나 기질이 똑같아. 사람 배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효율성 없다면 내보내는 건 뭐 즉각적인 것 같으니 네가 총대 매라. 이런 역할을 하나 준 거고요. 그럼 일론 머스크는 국가에 기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냐?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 요인들과 앞으로 미국의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트럼프 2기의 행보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는 세 가지 관점에서 영토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도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역대 많은 대통령을 뭐 제가 직접 모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청와대 들어가고 그런 적은 없고, 뭐 관련 전문가로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정책위원회 이런 데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몇 가지 성찰을 해봤는데요. 역시 대통령도 그냥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자기 직업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패션 디자이너는 지나가는 사람들 옷차림 보이죠. 저 같은 경제학자들은 어느 나라 방문하면 무조건 그 나라 경기 어떤지부터 물어봅니다. 택시 타면요. 대통령도 똑같아요. 뭐 국내 대통령은 잘못 얘기했다면 또 개인 정치적으로 오해할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도 똑같습니다. 평생 부동산 개발업자로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대를 이어서 그걸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이 땅은 누구 겁니까? 이 땅의 개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죠? 여긴 누가 점유하고 있나요? 이게 상당 부분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 트럼프 2기는 1기 때와 다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이 1기 때는요, 한 번 더 당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 눈치를 엄청 봐요. 주가도 신경 쓰고 물가도 신경 쓰고 실업률도 신경 씁니다. 근데 2기 때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였다라는 칭호를 듣기 위한 헤리티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한 미국인을 위해서 남기겠다는 유산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내가 영토 확장을 더 해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디지털 영토입니다. 이 디지털 영토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이것도 뒤를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요건데요. 우리 세계 지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제가 영토 표시를 해온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의 붉은 색깔과 대부분의 국가가 다 똑같은 색깔이죠. 쉽게 말해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회사에 아마 서버를 직접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죠? 아니면 외주해서 맡겨서 운용 위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어느 경우든 간에 내부 직원이거나 아니면 외부의 운용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와 데이터와 내부 인트라망과 그 다음에 앱 같은 것들 관리하는 그 메인 서버 어디 거 쓰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에브리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서버죠. 우리가 직원은 좀 줄일 수 있고요. 영업점 일부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이 세상에서 서버 없이는 비즈니스 이제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한국의 모든 기업인들이 준조세가 하나 생긴 거죠. 피할 수 없는. 그게 서버 이용료예요. 말에 미국은 디지털 영토에 있어서 압도적인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모든 기업으로부터 매달 징수를 하고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레이어를 점점 두텁게 만들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예능을 보기 위해서 내야 될 돈은 딱 하나였습니다. TV 수신료.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좀 재밌는 거, 우리나라 예능 중에서 좀 재밌는 거 보려면 뭐 어디 가입해야 돼요? OTT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인이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해도 이제 달러를 내야 돼요. 우리는 원화로 결제하지만 미국 회사니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레이어가 하나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디지털 영토를 더 강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가 더 훨씬 시장 거래가 활발하고 부가가치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로봇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요. 이번 CES 키노트 스피치 했던 장면입니다. 젠슨왕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라디오 진행하는 것 때문에 CES를 매번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제일 많이 갔던 부처는 산자부였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도 많이 가고 모 기업 총수분들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만 CES에 가면서 제가 느꼈던 게 CES 키노트 스피치에서 보여줬던 제품은 빠르면 2년, 늦으면 6년 반 지난 뒤에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으로 반드시 출시됐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키노트 스피치에는 젠슨왕이 웨이퍼 같은 거 들고 나와서 반도체 설명한 게 아니라 뒤에 병풍처럼 세운 게 피지컬 AI다라고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줬어요. 조만간 이거 B2C 시장에 풀리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B2C 시장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도 한 대 살까? 고민하게 만드는 또는 우리 공장에 좀 종업원 대신 드릴까?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시점까지 가려면 한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그걸 넘기 위해서 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에 들어간 건데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규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휴대폰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되냐면 제도가 있어서 인증을 거쳐야 돼요. 전자기파 인증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전압은 우리나라 표준과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고 표면 처리, 열 처리한 것은 발암물질 같은 거 없는지 다 확인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셔도 됩니다라고 해야지만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법과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시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로봇은 아직 그런 규제가 없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동적인 피사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못지않은 안전진단까지 거쳐야 돼요. 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손에 그립감이 갑자기 세져서 사람 손이 으스러질 정도로 압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 안전진단 규정을 다 지켰는지를 확인을 해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정이 없죠. 그럼 일론 머스크는 저희 테슬라 로봇은 저희 젠슨왕의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게 테슬라 봇인데요. 저희는 거의 완성 끝났고요. 이거 이제 시판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분들 제도 좀 만들어주세요. 규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나라 공무원이든 안전지향적인 규제 개선을 선택하거든요. 갑자기 몰아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5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비즈니스는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또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들어가서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모여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또 하나죠. 그리고 이건 뭐 아주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만 계속 연락 오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의 회사 중에 하나. 스타링크.
일본에서도 이미 스타링크는 시행이 되고 있어요.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스타링크 들어오면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세 군데죠. SKT, U+, KT예요. 갑자기 이 접시 하나 사면 월 5천 원만 내면 인터넷 무한 쓸 수 있습니다 하면 그 3개 회사는 이제 뭘로 돈 벌죠? 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니까 엄청 싸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링크를 저희도 서비스하는 것들을 준비는 해야 되는데 저궤도 위성에서 인터넷망을 송출하는 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네요. 이게 우리의 대표적인 지금 디펜스라고 있는 요인이에요. 규정이 없어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10월 말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데려가서 야 일론 머스크 일로 와봐. 뭐 한국에 섭섭한 거 있었다고 얘기해봐. 스타링크가 안 된대요. 그래? 왜 안 돼? 규정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스타링크 법과 규제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갖다 번역해서 쓰시면 돼요. 하면 이제 정말 머스크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람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게 제도의 완비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봇도 얼마 안 남았죠. 이 로봇을 저는 세 번째 메가 웨이브라고 불러요. 오늘 메인 비즈에서 와서 메인 웨이브라고 할까 하다가 메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처음으로 커넥티드하게 만들었던 물건은 컴퓨터와 노트북이었어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었죠. 세 번째는 로봇이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벌써 발표했죠. 자신의 테슬라 봇을 2만 불대의 가격에 판매하겠다. 2만 불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될 텐데요. 앞에 계신 죄로 우리 대표님은 한 2만 불대 테슬라 봇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봅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테슬라 봇이 하나 샀어요. 우리 집에 배송됐어요. 그럼 왔니? 하고 들어와 하죠. 자, 그럼 왔으면 뭐 하고 있니? 야, 빨래 좀 해라. 그럼 쭈그려 앉아서 빨래 하겠죠. 세탁기를 내가 계속 사야 되나?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다 했니? 건조 좀 해라. 건조기도 내가 사야 되나? 당연히 로봇 청소기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식기세척기도 필요 없겠네요. 요거만 해도 한 1,000만 원 세이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지금 예로 든 그 정도 사양이 되려면 한참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빨래를 우리가 한다는 건 인간이 한다는 건 이건 아트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미묘하게 옷감에 따라서 힘 조절이 되고 우리 이거 다 빨았는지 아닌지가 우리 그 거품 느낌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세탁기에서 그 빨래 그 뭉친 거 하나씩 빼서 하나로 말아가지고 건조기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안고 있을 때 한두 개 떨어지려고 하면 우린 미세 조정으로 안 떨어지게 조정하잖아요. 이 정도의 로봇이 센싱 기술을 발휘하려면 이 전체 센서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제가 좀 과한 표현을 한 거고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메인 비즈를 설립하는 데 기여해 주신 박재천 회장님 같은 제조 공장 현장에서는 그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모듈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쓰기 쉬울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공부하는 학자가 이렇게 개스를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제가 굉장한 개스가 하나 있어서 오늘은 뭐 아주 대놓고 방송하는 건 아니고 뭐 KBS는 알아서 편집하겠죠. 제 요즘 심정이 하나 있는데요. CEO분들이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투자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것도 있어요. 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다. 지금 치고 나가야 된다. 지금 3공장 저, 4공장 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한 2년, 3, 4년 뒤로 미루시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신규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에서 일할 직원 5,000명 또 뽑아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하기 위한 금전적 코스트, 심리적 코스트 등등을 계속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지난 뒤에는 우리가 그렇게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 그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인 무인화 공장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장 지으면 맨베이스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진짜
내가 만성적으로 맨날 고민했던 임금 협상, 노사관계 구축, 야,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해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가격 물어봤더니 테슬라본만 해도 2만 불인데 그거 처음 사고 나면 그 다음 드는 코스트는 전기료밖에 없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꼭 내가 지금? 이라는 고민들 엄청 많이들 하실 겁니다. 네.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봇은 당연히 제3의 제2의 스마트폰이 될 겁니다. 왜? 저게 바디는 로봇이지만 머리는 AI거든요. 그러니 이 머리가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 있는 메인 서버에 링크드 돼야 되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뭐 하고 뭐에 관심 있고 어떤 비헤이비어인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계신 CEO분들 경험 있을 텐데요. 저도 학교에 가서 아는 동료 교수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형님 골프채 바꾸세요 하다가 집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휴대폰 켜보면 골프채 추천 떠 있어요. 아시잖아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버틀러 역할을 하는 로봇이 우리 저녁 먹는데 서빙하고 있다가 우리가 가족 식사할 때 TV에 있는 홈쇼핑몰에 있는 다낭 여행 상품 보고 야, 이번에 저기나 갈까? 구경하고 있다가 가격이 애매하다 접자 했는데 한 이틀 뒤에 로봇이 징징 걸어오더니 교수님 왜? 그저께 말씀하신 그 다낭 여행 상품이요. 그거 너 기억하는구나. 왜? 지금 하나투어에서 세일 들어갑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방법만 터치패드에 우리가 입력하는 것에서 구두로 바뀌었을 뿐이지 전 세계를 커넥티드하게 만드는 세 번째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물건에서 우리가 교두보를 또 가져야죠. 우리가 전 세계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이 중간중간에 우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결국 가져오지 못했지만 안드로이드를 구현하는 하드웨어는 갤럭시 휴대폰이었잖아요. 윈도우를 구현하는 하드웨어는 삼성과 LG 노트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AI를 통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특정 인더스트리에서의 AI 로봇이든 아니면 AI를 구현하는 저 로봇의 바디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는 경영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공감하는 면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일선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요, 겁이 나죠. 왜? 내 일자리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 걱정이 많거든요. 실제 제가 오늘은 동영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또 미국의 유력한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한 건데 그 앵커가 일론 머스크에게 일종의 아주 새침말로 야지를 놓으면서 뭐라고 했냐. 3년 전쯤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야, 일론 머스크, 너 이번에 네가 공개한 테슬라 그 동영상 유튜브 뜬 거 그거 속도 2배속으로 감은 거라며? 원래 그거보다 훨씬 느리다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끄덕이면서 하는 말이 맞아. 2배속으로 감은 건 맞는데 보니까 네가 내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내가 그걸 2배속으로 감은 이유는 니들이 유튜브 영상 30분짜리 끝까지 안 보잖아. 그래서 내 영상을 좀 끝까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애들한테 야, 그 2배속으로 감아서 시간 줄여. 이렇게 한 게 목적이지 네가 생각하는 건 빠른 척 하려고 한 거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답변을 해줄게. 우리 테슬라에서 1차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속도로 생각했던 게 인간 속도의 3분의 1이래요. 아니 왜 3분의 1이야? 했더니 나도 자동차 회사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 CEO인데 우리 근로자 9 to 6 일해. 그런데 내 테슬라 봇은 24시간이래. 인간 속도의 3분의 1만 돼도 퍼포먼스 똑같아. 그런데 우리 테슬라 내 랩실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속도가 3분의 1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테슬라 봇이 일을 더 잘해. 왠지 알아? 하면서 이제부터 일론 머스크가 앵커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사람은 9시까지 출근하는데 9시부터 일하는 놈 하나도 없어. 탕비실 갔다가 커피 내리고 화장실 갔다가 자리에 와서 인터넷 딱 키면 네이버에 제일 뜬 기사 재밌는 거 한두 개 보다가 일 시작해. 그런데 우리 로봇은 그런 거 없고
더 노골적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얄밉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밥도 안 먹어. 자, 제가 아까 왜 CEO들이 무슨 생각한다라는 말씀 드렸는지 감들 오시죠?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근로자들 당연히 걱정하겠죠. 중요한 자신의 대체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커다란 물결을 막아야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사실 저도 인기 관리하면 앞으로 지켜봐야죠 하는 두루뭉실하는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은 국가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관점을 달리 해봐 주세요.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2.1이 돼서 현 인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기 이스라엘이 3.0 돼 있는데 아주 전통적인 이스라엘 그 율법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고요. 이 사람들은 직업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애만 낳아요. 그 사람들이 6명 이상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세속적인 유대인들, 잘 나가는 유대인들은 합계 출산율이 1.5가 안 돼요. 아무 OECD 국가도 합계 출산율이 2.1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저출산위원회 가서 발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 때 거기 한양대 교수님이 지금 뭐 부위원장 하고 계셨었는데, 제 발언에 터치를 안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논조가 좀 다를 수 있다. 뭐냐? 제 논조는 간단했어요. 우리 인류는 확인된 여러 이유와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아이를 예전보다 덜 낳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인구를 현원으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해요. 왜? 이 OECD 수많은 국가들 2.1이 다 안 되는데 이들 국가들이 사교육비 때문에 전부 애 안 낳을까요? 사교육비 관계없는 나라 천지예요. 부동산 집값 문제 때문에 애 안 낳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베트남, 태국도 합계 출산율이 2.1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제 요지는 유엔이 집계한 한 200개 국가 중에 한 150개 가까이가 합계 출산율이 2.1이 안 되는 수준이 된 건 그냥 우리 인류가 예전보다 아이를 덜 낳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여기에 맞춰서 플랜 B도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요지였어요. 그냥 인구가 지금 유지될 거니 현 사회 제도 시스템을 그대로 여기에 파인 튜닝 하자가 아니라 줄면 어떻게 할 건데 그 플랜 B가 필요한데 그 플랜 B의 아주 유용한 대안이 어쩔 수 없이 로봇이에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역대 국방부 장관님들 다 모시고 용산에 있는 웨딩홀에서 M&S 전략회의라는 거에 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 자리에서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원로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방부에서 언제까지 징병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럼 전방의 나라는 누가 지키죠? 산불 나면 누가 끌 겁니까?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 싫은 일 누가 할 거죠? 우리에게 로봇은 선택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필수입니다.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 2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그럼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이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로봇은 커넥티드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작년 10월 달에 국방부에서 했던 M&S 전략회의 때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 중에 군인 로봇도 우리가 있을 텐데 전방에서 군인 로봇으로 초소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국산이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만든 군인 로봇을 우리가 전량 수입했다. 근데 갑자기 그 군인 로봇 눈이 뻘개지면 순간 미군 될 수 있습니다 했더니 허허허허 웃으면서 많은 장성분들께서 우리 박 교수님 영화 참 즐겨보시네요 라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20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제가 그런 공상에 가까운 생각을 하냐 하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뒤로 전 세계에서 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길게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뭐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중간 간부들을 다 암살하기 위해서 그들이 허리에 차고 있는 삐삐를 동시에 폭파시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제가 그러고 다녀요. 그랬더니 이제는 가만히들 그게 영화에 있는 일이 아니구나. 뭐 영화 뭐였죠? 킹스맨. 킹스맨 같은 그런 데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눈 뻘개지면 터미네이터 돼서 미군 될 수도 있겠네. 소리를 이제는 좀 더 쉽게 수용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건 국가의 주권과도 관련된 거예요. 무조건 국내 산업 생태계를 잉태시켜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전략입니다. 항상 간간히 이거를 사람들 사이에 노출시키죠. 네. 그래서 우리 코앞에 왔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B2B에 여기 계신 회장님들, 사장님들 공장에만 판매할 생각이 아니라 무조건 가정집에 판매하겠대요. 그걸 하기 위해선 이게 X축이 가격인데요. 가격이 일정 임계점 이하로 내려가면 수요는 폭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일정 임계점 이하로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량 생산이잖아요. 대량 생산하려면 다에게 팔아야지 CEO에게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B2C부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B2B는 물론이고. 이것도 멀지 않은 세상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당대에 이 문구 보실 거예요. 여보, 아버님 집에 로봇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농담 아닙니다. 저도 이 로봇 하나 나오면 제일 먼저 사드리고 싶은 분이 저희 외삼촌이세요. 어르신을 끝까지 모시겠대요.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이 요 근래 치매가 오신 거예요. 자꾸 어딜 나가려고 하고 외삼촌이 옴짝달싹 못하고 이 할머니 어디 나가실까 봐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들어오세요 어딜 나가 또 하면서 잡아오는데 그냥 노이로제예요. 근데 외삼촌에게 요거 하나 사주면 끝나죠. 야 테슬라봇 네가 할 일은 간단해. 이 할머니 나갈 것 같으면 잡아. 그리고 할머니에게 목걸이에 위치 추적기 달았거든. 혹시 너 빨래하다가 할머니 나가면 이 위치 추적기 보고 근처 가서 잡아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외삼촌 제일 먼저 하나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 로봇이 보편화되는 시점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겠죠. 제가 처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컴퓨터를 어머니가 처음 사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집에 1인 1PC죠. 다 노트북 하나씩 따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즘 수업 학교에서 하면요. 무슨 노트를 피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노트북 켜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손주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걸요. 할아버지 저 중간고사 잘 보면 로봇 하나 사주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코앞에 와 있고 바로 트럼프는 그럼 로봇도 AI 계속 업데이트되고 하는 그 구독료까지도 미국에서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번 트럼프 취임식 첫날 맨 앞열에 앉았던 미국 빅테크 기업의 CEO입니다. 이분들은 디지털 영토를 넓혀오기 위한 제 눈에는 장수들로 보여요. 장수들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준 조세를 더 뜯어와. 이 장수들로 보이고요. 바로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연간 거두는 매출액 총액이 멕시코 GDP보다 높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물리적 영토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시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캐나다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때? 나 그린랜드 사고 싶어. 이 사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것도 뒷부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미국은 원래 땅을 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 미국인들은 간단합니다. 이번에도 뭐 땅을 또 사는 거야 인 거지. 남의 나라 땅을 어떻게 사옵니까? 또 캐나다를 어떻게 병합합니까? 무슨 소리세요? 오리건도 병합을 했었고 텍사스도 병합을 했는데 미국의 역사가 원래 그랬거든요. 이번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자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병합을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더 있죠.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중국과 시한부 인생으로 시장 규모가 역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시장 규모 역전을 막거나 아니면 연장하려면 시장을 더 키우면 되는데
야, 그럼 캐나다 너도 미국 해라.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희소금속과 희토류예요. 이 위에 파란색, 이 위에 막대 그래프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철금속 관련 광물 수요인데요. 전기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데는 내연기관 하나를 만들 때보다도 훨씬 많은 비철금속류가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전기 자동차가 진짜 친환경인지도 전 솔직히 약간 의구심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서 적어드린 것처럼 1980년대는 반도체 칩 하나 만들려면 광종이 12개만 있으면 됐는데 이게 2나노, 3나노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발열도 컨트롤해야 되고 저항값도 낮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상의 금속만 가지고는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유치한 표현을 드리자면 합금을 해야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삼성에서 반도체 칩 하나 만들려면 60개의 광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광종을 누가 공급하느냐?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경제가 가동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 자원 35종이 있는데 그중에 최대 생산국이 중국인 게 70%가 넘고요.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국가가 중국인 게 50%가 넘어요. 쉽게 말해 중국이 광물 안 주면 미국도 셧다운인 거예요. 미국도 이거 큰일 났다. 앞에서 끊어먹기를 당하기 시작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국 말고 우리 핵심 광물 35종을 다른 데서 수급받을 때를 찾아봐 해서 다른 나라를 찾아봤더니 붉은색일수록 미국 의존도가 높은 건데 이건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인데 보시면 중국이 가장 의존도가 높고요. 그나마 캐나다가 있어서 버티는데 가만히 봤더니 브라질, 남아공, 인도, 러시아 전부 어떤 국가죠? 브릭스 국가로 친중 성향이 다분한 국가들의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수급처를 바꿔도 이게 안심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선택한 두 번째가 안 되겠다. 신규 광구를 개발해보자 했는데 중국이 이미 싹쓸이를 합니다. 미국의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호주, 심지어 미국 본토의 광구 개발권도 일부 중국으로 간 거예요. 이게 한번 미국 내에서 스캔들이 됐었는데 아니 우리가 중국 기업에게 광구 개발권을 넘긴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살펴봤더니 그 광구 개발 권한을 가지고 광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유럽 회사인데 그 유럽 회사의 대주주가 중국계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중국으로 넘어간 거구나 뒤늦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미국 본토에 얼마나 많은 희소금속과 희토류가 있는지 살펴보자 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은 참 끝까지 부러운 나라예요. 자신들이 필요한 자원이 서부해안 연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직접 다 캘 생각을 우선순위로 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이것도 정책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바뀌어가는 거냐? 제가 맨 위에 파란색 밴드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미국은 20세기에 중동이 했던 역할을 21세기에는 본인들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흰색 석유인 희토류와 희소금속은 내가 수급하겠다는 거죠. 왜? 바이든 때 확인된 게 있어요. 바이든은 동맹국을 배려하면서 같이 가겠다는 정책을 좀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로 너 들어와서 투자해. 안 그럼 너 관세 물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드릴 테니까 오세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금도 다 주겠다고 해서 미국에서 공장 짓고 우리 이제 우리들끼리 밸류체인 구성하자고 했는데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중국을. 그래서 야, 일본, 한국, 유럽 왜 자꾸 뒤를 쳐다봐? 내가 다 해준다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물건 만들어서 납품하려면 금속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했더니 미국은 그래서 안 되겠다. 동맹들을 확실하게 목소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자원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대안이 돼줘야 되는구나 생각을 꽤 한 겁니다. 유럽에서 핵심 광물 자원으로 여기는 30종, 일본에서 핵심 광물 자원으로 여기는 34종, 그리고 미국이 필요한 50종까지 해서 이 광물들에 대해서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대안을 하나하나씩 전부 지금 수집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걸 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땅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린란드는 자원의 보고예요. 원유는 전 세계 생산량의 13%고요. 천연가스는 30%, 희소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비철금속류가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런데 그럼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시키는 게 불가능한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자치령 헌법 같은 걸 살펴보면요.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덴마크가 그린란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 독립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독립시켜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린란드 주민 5만 명이거든요. 5만 명의 마음이 결정됐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간단하죠. 미국 인구 3억 5천만 명입니다. 자, 여러분 3억 5천만 명 여러분 5만 명에게 십시일반 걷어줘야 됩니다. 자, 일정 부분 돈 내시죠. 이거 뭐 불가능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린란드 주민은 5만 명이기 때문에 자주국방은 어렵거든요. 당연히 독립을 하면 어디 다시 편입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선택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를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개사하시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가시권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라든가 다른 나라를 견제하는 기능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요. 이미 이 북극해는 지구 기온이 계속 녹아지면서 북극 항로 사업은 이미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이 그린란드를 거점으로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경로가 훨씬 빨라요. 교통의 요충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트럼프 2기 때는 물리적인 영토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파나마 운하는 벌써 홍콩 기업이 계약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자 지구는 저는 그냥 뭐 사위의 어떤 그 하버드 대학교 연설에서의 망언이 그냥 이슈가 됐을 뿐인 거고 실제 거기에 큰 관심을 두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린란드와 캐나다 등등 앞으로 추가로 어떤 행보가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영토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레이어가 생겼는데 바로 우주예요. 이제 우주는 상업적 공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하루도 우주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이 못 돼요. 여기 어떻게 오셨죠? 내비게이션으로 오셨잖아요. GPS부터 해서. 그리고 인터넷 안 쓰십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의 도움을 안 받는 날은 하루도 없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라는 공간에서 앞서 첫 번째 보여드렸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정부 못지않은 초과 이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초과 이익이 있어야지만 묻지마 투자나 신규 투자나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기업인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게 우리 IT업이고 정보통신업과 관련된 건데 야 그럼 우주도 우리가 신경 써야겠다. 자연스러운 발상이에요. 근데 이 우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걸로만 말씀드릴게요. 미국과 유럽이 우주의 법규, 국제 법규를 만들고자 하는 룰은 ICOC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특성이 연성법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가이드라인처럼 우리 전 인류가 우주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냥 룰을 정하죠.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뭐 아무 제재 없는 그걸 희망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않고 PPWT라는 걸 통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로 규정을 정하자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주의 패권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위성 올린 숫자 중에 미국이 올린 비중이 90%가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 지도 가져왔죠. 지구 사진. 지금 지구 궤도 위에 저궤도 위성이든 중궤도 위성이든 고궤도 위성이든 간에 어마어마한 위성들이 도는데 예를 들어서 뒤늦게 우리나라도 스타링크 같은 기술을 누가 개발했어요. 야, 우리도 위성 좀 올려보자. 뒤늦게 올리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의 나라 위성 피해서 올려야죠. 그 나라 위성 망가뜨리면 우리가 손배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다? 무주공산 땅이니 먼저 깃발 꽂으면 우리 거야. 이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주 발사체 재활용해서 1kg당 저궤도로 또는 중궤도로 올리는 비용이 다른 나라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은 미국이 왜 그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다 같이 1년에 몇 개 이상은 올리지 맙시다. 거기에 왜 합의하죠? 난 다 올리고 니들도 아쉬우면 해. 내가 막지 않았잖아. 이건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우주는 군사 안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업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영토인데 이 세 번째 레이어인 우주 영토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확실히 본인이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본인이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적 점유율이 거기 공간에 있는데 그걸 누가 망가뜨렸는지 누가 침범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주군을 창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우주군이 창설된 이유는 야 이제 거기 치안을 해야 돼. 우리 물건들이 많아요. 이거인 거예요. 보안관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이 그리고 있는 행보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상황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뒤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엄혹한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강연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께 딱 시간 관계에서 딱 두 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굿모닝 슈아웃을 마치겠습니다. 행사를 다시 한번 이른 아침부터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